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17세기 초 잉글랜드를 지배했었던 풍운하죠. 버킹엄 공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버킹엄 공작의 최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은 36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자객의 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가 죽은 뒤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암살범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최후를 맞는 순간을 재구성해보면서 그때 잉글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로셸 공성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그 전투는 버킹엄 공작에겐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1세가 즉위하면서 군사 외교적인 분야를 관장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버킹엄 공작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손대는 일마다 망쳐놓고 있었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여러 번 경질되고도 남았는데, 하지만 찰스 1세는 버킹엄 공작을 맹목적으로 지지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킹엄 공작은 라로셸 공성전 이전에 이미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바가 있어요. 스페인과의 분쟁에서 너무나 비참한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의회는 이렇게 무능한 인간을 계속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1세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버킹엄 공작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를 해산하는 그런 강수를 두었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라로셸 공성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만회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킹엄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라로셸 공성전에 나섰고요. 그리고 그 이전과는 달리 정말 진지한 태도로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금 병사들 대부분을 잃고 비참하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벼르고 있다가 다시 버킹엄 공작을 탄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하면서 버킹엄 공작을 지켰죠. 참 버킹엄 공작도 대단하지만 이 국왕 찰스 1세도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버킹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긴 했는데 이미 모든 귀족들과 국민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국왕의 번위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는 좀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긴 해요. 점성술하고 흑마법으로 버킹엄 공작을 현혹했다 그런 인물인데요. 또한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를 알아본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를 붙들고서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런데 일이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죽여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버킹엄 공작은 런던 시내를 마음껏 활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함대 기지가 있는 포츠머스에서 전쟁 준비를 독려하면서 지냈는데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라로셸을 구원하러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상황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에게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한 게 그를 괴롭혔죠. 이미 그 앞선 라로셸 원정을 갈 때 그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이미 끌어다 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든다든가 선원과 병력을 모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지난 스페인과 해전이나 이전에 라로셸 원정에 투입된 병사들이 많았는데 그 병사들 급여조차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포츠머스에 있는 그레이하운드 여관이라는 데서 묵고 있었는데요. 그가 사는 저택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불편한 시설이었는데 해군 기지 근처에는 마땅히 묵을 곳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곳을 숙소로 정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의 신병 경호였어요. 여관에 아무나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늘 초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이 자객에 대비해서 방검복이라는 걸 입어라.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는 코웃음을 쳤죠. 누가 날 찌른단 말인가. 사실 그는 검술에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심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고 말죠. 1628년 8월 22일인데요. 그날은 정말 소란스러운 날이었죠. 버킹엄 공작이 마차를 타고서 조선소 시설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를 알아본 해군 선원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의 마차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무려 300명으로 불어난 선원들이 마차를 못 가게 막고서 그간 쌓였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진 거죠. 이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는데요. 그간 밀린 월급을 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를 풀어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버킹엄 공작이 보기에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작은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갇힌 선원을 풀어주라는 지시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버킹엄 공작이 너무나 분해진 거죠. 그래서 풀어준 죄수를 다시 잡아 가두라고 이렇게 지시를 다시 내렸나 봐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벌이고 만 거죠. 그러자 배에 있던 선원들이 모두 다시 항구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 때려 부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공작은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총을 쏘면서 이들을 진압했죠. 이 과정에서 많은 선원들이 희생됐고요. 폭력을 행사했었던 선원들이 모두 겁에 질려가지고 배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이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포츠머스에 잠입을 했죠. 그는 존 펠튼이라는 군인이었거든요. 소설 삼총사에서 보면은 그는 윈터경을 섬기는 청교도 군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윈터경의 명에 의해서 런던 탑에 갇혀있는 죄수죠. 밀라디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다 이 악녀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런던 탑에서 탈출시킨 뒤에 그녀를 위해서 버킹엄 공작을 살해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다 허구입니다. 그는 공작의 함대에 배속되어 있었던 그냥 평범한 군인이에요. 그는 2차례 큰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1625년에 스페인의 카디즈 항구를 기습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이제 부상을 입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627년에 라로셸 공성전에도 참전했었죠. 그래서 레 섬의 생마르땡 요새 공성전에 가담했다가 죽다가 살아났죠. 그는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냈는데요. 그 후 몇 달 동안 요즘으로 치자 그러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요. 매일 전쟁을 하는 꿈을 꿨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는 꿈 이런 걸 맨날 꾼 거죠. 그는 이제 공을 세우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심 승진과 보상이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지냈던 모양인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게다가 그가 받아야 되는 임금마저 굉장히 오랫동안 체불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비참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억울함을 풀고자 청원서를 여기저기 냈던 모양인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꾹꾹 쌓인 이 억울함하고 분노는 곧바로 버킹엄 공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게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이 펠튼이요. 모친에게서 돈을 빌려가지고 싸구려 단검을 구입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츠머스로 향했는데요. 말을 타고 와가지고 포츠머스에 다 오긴 했는데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말을 두고서 이제 걸어서 잠입을 했다고 하죠. 말을 타고 오면은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는 버킹엄 공작이 머무는 이 그레이하운드 여관을 물어물어 찾아와가지고 그곳에 구조하고 공작의 동선 같은 것들을 면밀히 파악했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버킹엄 공작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언제나처럼 이발사에게서 머리와 수염 이런 걸 단장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찰스 국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번 원정을 성공시키는 게 버킹엄 공작만큼이나 국왕 찰스도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국왕이 런던을 떠나서 굳이 포츠머스에 머물겠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근데 버킹엄 공작은 포츠머스 항구 분위기나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츠머스가 아니라 가까운 사우스윅이라는 곳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국왕의 거처를 마련해 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버킹엄 공작이 여관문을 나서던 그런 찰나입니다. 그때 여관을 들어서는 사람들하고 경호원들이 뒤엉켜가지고 여관 입구가 아주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공작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온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죠. 공작은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도 버킹엄 공작은 주방으로 사라지는 남자를 가리키면서 외쳤죠. 나쁜 놈!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되었어요. 존 펠트는 어디로 도망가든 자신은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주방으로 가서 술 한 잔을 시키더니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자기가 공작을 찔렀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당당했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곧 체포된 그는 런던 탑에 갇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버킹엄 공작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온 나라로 퍼져갔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그만큼 국민들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권력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버킹엄 공작을 죽인 존 펠튼을 구국의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시인들은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지금도 전해지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팔이 썩어가고 있을 땐
잘라내야만 몸을 살릴 수 있다. 모두가 주저할 때 결단한 일을 어찌 단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펠튼의 행위는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어떤 시인은 이 펠튼을 제2의 브루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그 양아들 있죠. 또한 사람들은 그가 모자 속에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성명서 내용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서 그의 용기와 미덕을 찬양했다고 하죠. 그리고 술집에서는 그의 건강과 석방을 기원하는 건배사가 울려 퍼졌고요. 민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 그가 단독 범행일 리가 없다라고 믿었거든요. 그가 버킹엄 공작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가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건데요. 그래서 고문을 통해서 그의 공범자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제지했습니다. 판사들은 펠튼에 대한 고문이 잉글랜드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그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펠튼은 풀려나지 못했죠. 찰스 1세가 그를 살려둘 리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1628년 11월 29일이라고 하는데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펠튼은 스스로를 영웅처럼 생각했고 대단히 의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의 이름을 열렬히 연호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죽어가면서도 대단히 열정적인 도취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찰스 1세가 그의 시신을 교수대와 함께 포츠머스 항구에 세워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사악한 범죄자를 일벌백계 한다 뭐 이런 뜻이었던 모양인데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와서 그를 기리면서 애도를 했던 겁니다. 국왕의 생각과 민심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킹엄은 35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암살되었기 때문에 많은 걸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찰스 1세의 애도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는데요. 그의 무덤은 평소 그의 취향을 고려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의 영지나 재산 이런 것 등은 고스란히 그의 자식들에게 물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좀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결말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저항으로 끌려 내려오거나 적어도 의회의 탄핵으로 쫓겨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것들을 지켜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법 영리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말아먹고 말았을까요? 벌써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그러한 모든 요인들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의 가벼움 때문이다. 존재가 가벼우면은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만하긴 한데 자존감은 또 반대로 낮아요. 그리고 결과만을 생각할 뿐 과정을 등한시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용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킹엄 공작에 앞서서 제임스 1세가 사랑했던 이 총신이 있었죠. 서머셋 백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연루된 엄청난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서머셋 백작이 몰락하게 되고 버킹엄 공작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은 버킹엄 공작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뒷배를 통해서 대법관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킹엄 공작이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이런저런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지인들 편히 좀 봐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청탁을 들어준 모양입니다. 이건 물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대법관으로서 탄핵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버킹엄은 다 자기 잘못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로날 것을 염려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갔죠. 이 때문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쫓겨나가지고 오랜 세월 야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야 그의 수상록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긴 했는데요. 베이컨은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의 밑에서 충성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의 밑에는 유능한 장군도 없었고요. 뛰어난 모사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 생각대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 말아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잉글랜드 최고의 풍운하로 손꼽히는 버킹엄 공작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의 삶을 알면 알수록 소설 삼총사에서 그려진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죠. 소설 속에서 그는 참 멋진 로맨티스트고, 그죠? 사랑하는 연인인 안 도트리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죠. 그 다음에 리슐리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는데,
뒤만은 버킹엄 공자가 상당히 미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리슐리의 추기경은 악당 중에 악당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전지전능한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키는데요. 뒤만은 왜 리슐리의 추기경을 천하의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참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로셸 공성전 이후에 리슐리에가 통치하는 프랑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뒤마 말대로 그는 정말 악당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